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모시고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주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말하는 법조 개혁을 위한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사법부, 특히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이 사법부는 다양한 분쟁을 내재하고 있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법원 앞에서 국민들이 플랜카드에다가 판사 얼굴을 실어가지고 재판을 비난하는 이러한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법부의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어떤 소수 엘리트 우월주의에 빠져서 법원이나 다른 모든 기관에 대해서 우월한 그런 오만에 빠졌던 것이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법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사법부가 존재해야지 마지막 분쟁을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또한 변호사 제도 자체도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 변호사 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원 내부와 외부 모두 사법부의 신뢰 회복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이념적인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판사가 본인의 임명 경위가 어떠한 경우와 관계없이 판사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독립해서 재판을 한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법원 외부적으로도 판사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하거나 어떤 판결에 대해서 흔드는 그러한 것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많은 개혁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작업이 입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 사법개혁에 관한 법안들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개혁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조속히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권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인사의 독립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인사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해서 흔드는 그런 일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 내부적으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자의 정도에 따른 알맞은 처방을 해야 되지 감기 환자한테 메스를 들고 흉터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건 이외의 확대해서 별건으로 압박하는 그러한 수사 방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반드시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서는 범죄자를 만들어야 된다. 엄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현재의 어떤 인권과 정의를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에 대한 협회장님의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또 공수처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 공수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공수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검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못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공수처라는 제도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특별감찰관 제도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를 우리는 참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제도를 어렵게 만들더라도
오랫동안 그 제도가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 공수처의 정권과의 어떤 유착관계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또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대한 간섭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 예. 또 소수의 인원밖에 없는 공수처 검사들의 인사와 청렴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제도들을 잘 활용하고 검사의 인사 독립, 검사의 수사의 독립을 예.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걸로 기인해서 예.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다수 의견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 공수처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한번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리는 제도보다는 예. 한 제도를 한 정권에서 기초만 다지고 다음 정부에서 그 기초에 틀을 쌓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몇 대의 정권에 걸쳐서 만들어지더라도 그 제도가 그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좋은 제도로서 남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된다면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예.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협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검경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 문제의 쟁점은 수사권을 어느 국가기관이 행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의 인권과 변론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것은 마치 힘겨루기 같은 그렇죠. 그런 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기관, 국민의 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더 나의 인권과 변론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변호사 2년 전에 설문조사할 때는 예.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수 6대4 정도, 60% 정도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전 회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네. 변호사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사권을 경찰이 만약에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검찰이 수사권을 지금처럼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지나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이 제도는 수정돼야 된다라는 데 변호사들의 의견은 일치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곧 또 조사를 다시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네. 자,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대해서도 최근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협 회장님은 이 부분 좀 깊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공약 1호가 비밀 유지권 보장입니다. 예. 이 비밀 유지권이 보장돼야 될 이유는 우리 사법제도가 신뢰를 전제로 사법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도 신뢰가 전제돼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변호사에게 말해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국민의 권리 구제, 인권 구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항상 의뢰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기고 싶으면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 그 사실대로 말한 기록이 그대로 검찰에게 넘어가서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사실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밀 유지권이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한 것을 쉽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이거든요. 예. 우리가 신뢰관계가 필요한 직업을 본다면 사제와 신자의 관계, 그다음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 네. 이건 절대적으로 신뢰가 전제돼야지만이 그 직업 자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라는 고해성사소에
CCTV를 걸어놓고 그것을 같이 본다라고 그럼 안 한다면 되죠. 누가 사제에게 자기의 예.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중세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해 성사소에 신부 대신 앉아가지고 상대방이 고해하는 내용을 듣고 정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절대적으로 변호사에게 자기의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함부로 압수수색돼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비밀유지권이 다 입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사실은 이런 법조 선진 국가에서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일제잔재 청산하자고 하면서 이런 비밀유지권 같은 제도를 일본과 같이 유지한다고 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고 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최소한 검찰이나 뭐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같은 권력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이 자제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변호사의 정관 예우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요즘은 워낙에 다 공개돼 있는 세상이라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래도? 네. 전관 예우가 예전보다 분명히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의 스스로 전부 다 자정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외부의 그런 어떤 감시의 눈도 높아서 예. 이 전관 예우가 사실상으로 많이 없어진 건 맞는데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전관 예우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전관을 사용함으로써 원래 공정하게 진행될 재판이 한쪽을 편들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사회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전관 예우라는 것은 단순한 변호사 업계에서의 반칙이 아니라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없애는데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원 검찰과 협조해서 좀 더 강력하게 예. 척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전관을 써서 사건을 쉽게 풀었던 그런 사건들을 직접 예.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죠. 네. 이 전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료가 적정해야 되는데 너무 국민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수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50억 막 이런 선임료를 받는다고 하면 국민의 감정이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만한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결코 사건 자체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전관을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풀어보겠다는 편법이 그러한 터무니없는 변호사 수임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한 수임료가 동료 변호사들에게도 좌절과 또 옳지 않은 방법을 유혹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서 전관 예우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로스쿨 합격률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좀 대치되긴 하는데 향후 로스쿨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요? 네, 저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사회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다양한 어떤 전공과 경험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들이 법률 시장에 나와서 예. 국민들의 정말 어떤 법률 수요를 충족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가 마치 사법시험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로스쿨의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예. 사회가 바뀌면 제도가 변경돼야 되는데 지금 로스쿨 제도라는 종전의 사법시험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것은 가보개혁 이후에 2009년에 로스쿨 도입이 가장 큰 법조계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로스쿨 제도의 전제는 바로 국민들에게 다수의 변호사가 배출됨으로써 그동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예.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 네. 일제라는 암울한 시절을 겪으면서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 시스템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소수의 법조인만 선발해서 그들을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는 이러한 소수 엘리트 시스템 하에서는 국민의 법률 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가 없었어요. 예. 소수의 법조인만 키워서 이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국민의 법률 수요를 어떻게 수요시켜줬느냐.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사건에 있어서는 서면을 대신 쓰는 법무사라든지 세무 문제를 협의하는 세무사라든지 뭐 특허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하는 변리사라든지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사 직역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원래는 변호사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법률적 수요를 대체 보완제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많은 변호사를 우리 시장에 국민들에게 내보내면서는 이러한 직역들이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로스쿨만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이 종전의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가서 경쟁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장벽은 다 막아놓고 종전의 송무시장만 중심으로 변호사들을 계속 쏟아부니까 이제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아서 기존에 있는 변호사들은 정당하게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마련되지 않으니까 변호사 숫자가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법조계가 아직도 일제시대의 잔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유사직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좀 로스쿨 도입과 함께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 시험도 뭐 기간 안에 몇 횟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5회 변호사 이제 로스쿨을 수료하고 5년 내에 5회 동안만 응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합격하지 못하는 분들을 오탈자라고 자주적인 용어로도 부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개인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이나 어떤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 아니면 질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5년 5회라는 요건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반드시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준비가 됐는데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분들의 구제를 위한 어떤 뭐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입법의 변경으로서 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또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좀 잘 됐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돼야 될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 일제의 그 어떤 소수 엘리트 양성 시스템 하에서 유사직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반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들이죠. 그걸 인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 직역 자체를 존중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경쟁이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뭐 전문성과 그다음에 비용 이 두 가지 중에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변호사와 유사직역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되면 저는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이 다가가면은 자연스럽게 유사직역과의 경쟁을 통해서 변호사들이 직역을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유사직역 안에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본래 본인들이 했던 업무를 넘어서 소송 대리권을 달라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대리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는 로스쿨을 나와서 3년 동안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한 절반밖에 합격 못하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그런 자격자들한테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호사가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의사처럼 수술을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수술은 의사에게만 맡기게 된 이유는 바로 의대라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의사고시라는 시험을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사람한테만 수술할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소송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그런 관련 업무를 좀 해봤다라고 해서 편법으로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직역에서 정말 소송 대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로스쿨에 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 업무를 하면 되죠. 실제로 지금 변호사들 중에서는 유사직역 자격증을 갖고 있는 뭐 변리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로스쿨을 통과해서 어렵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죠. 이게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피의자 단계부터, 그러니까 변호사가 빨리 투입될수록 그 피의자의 권리 구제는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입법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단지 그 운영의 방식과 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운영하는 주체가 법무부에서 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도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 피의자들을 또한 변호를 해주는 거를, 지금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법무부 산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이 그걸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피의자를 기소하는 기관과 피의자를 변론하는 기관이 같은 기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형사 공공 변호인들을 법무부가 뽑는다면 마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양쪽 선수를 다 뽑아서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 운영 주체에는 독립된 기관 아니면 법무부 안에 두더라도 법률구조공단이 그것을 운영하더라도 공정성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다음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결정이 낸 건 아니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협회장으로 임기를 맡고 계신데 대한변협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그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 검찰, 변호사회 이런 법조계가 존속하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동안 우리 변호사들은 저희 대한민국에 1907년에 서울지방변호사가 생기고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일제시대 때는 독립투사를 변론하고 어떤 독재 정권 하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사회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변호사들이 이기심, 경제적으로 이익만 취급하려고 한다, 사회적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런 또 비난을 돈만 밝히는 그러한 주체로 그렇게 인식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호사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사법부나 내부적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을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원 검찰과의 관계도 그 이전 어느 시절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 검찰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통해서 갈등 없는 최초의 선거를 이루었듯이 다양한 구성원들인 이념적으로나 성별이나 소속이나 다양한 출신이나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대한변호사협회 구성원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변호사의 위상과 변호사의 직역을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제가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2년 동안 하면서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찬희 회장 때 가장 갈등이 없었다. 민변과 헌변이 모두 좋아하는 회장이었다라는 칭찬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되어서도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3회에 걸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진솔한 이야기와 제언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가 예전에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넘기 힘든 문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로스쿨이 도입되고 다수의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변호사들은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여러분들 바로 주변에서 법률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찾아오십시오. 과거와 달라진 변호사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세계 변호사 총회, 즉 IBA 서울총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만큼 그런 중요한 행사이고 이 행사에 국가적인 관심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IBA 서울총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화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률 시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멀고 좀 어렵게만 느껴졌던 변호사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